네, 오늘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구 문제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고 또한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요. 이것들이 미래에 특히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아시고 우리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솔직히 잘 되는 게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학습해 보시고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와 공간 변화. 그 첫 번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게 되면은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이 지하철 같은데요. 지하철에 이렇게 노인석, 굉장히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기 아이들석은 몇 명이 없죠. 또는 뭐 임산부석,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림에도 나와 있었지만 어, 임산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래프를 한번 우리 표와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료 1번부터 보실까요? 초저출산 경험 국가들의 현황입니다. 초저출산이라고 한다면 합계 출산율이 1.3명.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15에서 60세 사이의 가임 여성들이 평생 동안 임신하는 수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출산율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 국가들을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들어왔죠. 최근 현황 1.24명 2015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독일 보게 되면 1992년에 벌써 초저출산 국가로 들어갔는데 현재는 우리보다 더 높아요. 1.44명입니다. 이탈리아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1.39명.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높을 것 같지가 않았는데 우리보다 더 높아요. 일본만 해도. 자,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저출산 합계 출산율 현황 한번 보실까요? 83년도만 해도 이제 2명 정도 해서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출산율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쭉 떨어져서 1.23명인데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조금 하시나 봐요. 아마 출산율, 이 저출산 대책들이 좀 실효성 있게 좀 먹힌다면은 뭐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 자료를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출생아 수 및 그 합계 출산율 추이인데요. 2015년도가 1.23명 똑같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지금 계속 떨어져서 심지어는 1점대가 붕괴되었습니다. 0.92명이에요. 0.92명.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합계 출산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0.8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교과서가 나올 때는 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자, 원인은요. 자, 우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성 사회 진출을 안 하게 합니까? 해야 되죠.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고 하다 보면 결혼도 늦어지고 또는 결혼을 안 하게 되기도 하죠. 미혼 인구가 증가하고요. 초혼 연령이 늦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뭐 낳는 아이의 수가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부모들이 솔직히 뭐 옛날에 부모님들처럼 자녀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막 이런 개념들 요즘에 좀 없죠.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만 해도 어, 선생님 가족이 이제 자식들이 한 3명인데요. 3명 선생님이 맞이고 근데 이 가족들에 특히 자식들한테 의지하는 부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의 부모님은 자식한테 의지 뭐 솔직히 좀 그런 개념이 좀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 쟤네들이 내 등골을 빼먹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변화들. 그다음 애 없이도 우리 잘 살고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아? 나중에 애 없어도 우리 요양원 들어가면 되지. 돈만 있으면 요양원에서 우리 잘 보살펴 줄 거잖아. 애 가져서 그 애 때문에 힘든 것보다 우리 해외여행 한번 더 다니자. 막 그런 생각들로 많이 바뀌고 있죠. 자녀 보육비라든지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면서요. 그 아이를 갖다 어디다 맡겨야 되고 뭐 또는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하다 보면 보육 비용이 엄청 들죠. 그리고 그 아이를 또 키우려고 하면 사교육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들 학원 몇 군데 다니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출산 기피 원인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6년 갤럽의 조사인데요. 보육비가 1등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고요. 그 다음에 아이 낳아서 기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비의 부담도 좀 크네요. 그 다음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 있죠. 우리 최근에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이나 그 것들이 있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있었죠. 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선생님도 이제 읽어봤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차별이라든지 특히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이후에 어떤 그런 일과 가정 간의 어떤 병행을 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워낙 늦게 하시다 보니 그렇죠. 무자녀나 만족한다. 애 필요 없다. 독신을 원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2019년 자료를 한번 선생님이 찾아봐 봤는데요. 첫 번째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요게 역시나 가장 높았습니다. 사교육 역시 높았고요. 이게 이제 경력 단절,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거죠. 주택 마련 부담, 이 부분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 청년 취업난에 대한 우려. 이게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아이가 내 취업난에 허덕이게 될 건지 뭐 이런 거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죠, 그렇죠? 자, 문제점, 저출산의 문제점. 우선 인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경제활동에 투입된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아무래도 적게 태어나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경제가 침체되게 되고요. 경제가 침체되니까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애 낳는데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더 힘들죠. 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우리 EBS에 나와 있는 영향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장기적으로 미래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요. 총인구도 감소할 수 있고요. 경제활동에 투입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령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의 노년층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늙어가고 있다 이 뜻이고요. 14%가 되면 이 사회 늙은 사회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가 넘어서잖아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해. 너무너무 초고령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사망률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 7%에 도달했습니다. 2017년에 고령 사회에 14%에 들어갔고요. 2025년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게 더 앞당겨질 것이 확실합니다. 자, 원인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유소년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래쪽의 인구 비율이 안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쪽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뭐 심각합니다. 이것도 문제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어린 자녀에 대한 어떤 투자적인 개념, 돈을 쓴다는 것은 투자적 개념으로 이 아이가 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노년층에 대한 부분에 연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복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비용이 계속 쓰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어떤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국가적 입장, 사회적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계속 그냥 소모되는 비용이 되겠죠.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다른 곳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죠. 청년층의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비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10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 거랑 자녀 2명이 노인 한 분, 심지어는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이건 뭐 진짜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세대들은 이 고령 세대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진출도 좀 하자고 하며 일자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또 청장년층들은 좀 일자리가 적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좀 서로 간의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은퇴 연령이 늦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세가 아니라 65세, 70세로 간다게 되면 젊은 층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우리 일자리 줄 거냐 말 거냐, 이래 될 수 있겠죠. 개인 삶의 질 저하가 됩니다. 노동력 부족해지고 노동 생산성 저하되면서요. 국가의 어떤 활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불안한 노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되는 거죠. 영향 한번 봅시다. 노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커져요. 세금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노년을 또 준비하기가 어렵겠죠.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연금, 의료, 복지 같은 부분들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노동력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요. 노동력이 감소되면서 국가 경제 활력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죠. 자, 우리 2014년 대비 국내 총생산은 점점 지금 줄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분들이 생산하지 않고 이제 소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요. 고령화율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와 노령화 지수 변화 부분들 한번 볼까요? 우선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입니다. 유소년 대비 노인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 계시냐는 거죠. 2015년에 거의 100이 됐죠. 100이라는 말은 노년층과 유소년층의 인구가 같으면 100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2055년에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네. 이때 되면요. 500입니다. 500. 500이라는 말은 유소년보다 노인이 5배 많다는 거죠. 네,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인구 구성비 보세요. 유소년 인구는 뭐 계속해서 감소돼서 나중에는 뭐 아주 초저 비율로 있죠. 청장년 인구는 증가하듯 보이다가 결국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좁아지죠,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연령층은 노인 연령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죠. 네.
출산붐 세대 우리 앞에서 기억납니까? 1955년에서 63년생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어요. 자,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은퇴자들이 되겠죠. 자, 근데 정작 이분들은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게 그다지 있지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또 아이를 또 많이 낳은 것도 아니거든요. 또는 사회가 이들을 부양해 줄 만큼 아래쪽이 탄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니까? 밑에 출산붐 세대의 가장 큰 부담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24세 전후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은퇴하는데 애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전체 자녀 수의 65%가 미취업 상태로 있다. 와우. 선생님이 은퇴를 하는데 내 애가 아직까지 대학을 다닌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백조, 백수다. 와, 그러면 계속해서 비용은 들어가고 난 돈을 못 벌고 어떡하죠? 그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인구 감소 및 인구 불균등 분포에 영향을 주죠. 자, 우리 특히 환경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그렇죠? 자, 도시 내에서도 좀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점점 촌락 지역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진짜 이건 지금만 봐도 난리죠. 너무 열악합니다. 근데 도시에서도요, 여러분들 실제로 와보시면 도시 안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곳과 좀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또는 여가 활동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낙후 및 소외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도시라고 해서 다 삐까뻔쩍 화려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낙후된 곳은 심각합니다. 빈집이 막 엄청나요. 정주 여건 격차가 심화된다. 우리 EBS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져요. 대도시에서도 구시가지 같이 사람 살기 좀 좋지 않은 곳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의 뒷골목의 쪽방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노인 비율이 엄청 높죠. 저 멀리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좋은 높은 건물들도 보이지만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데가 또 재개발되잖아요. 그럼 이 노인분들 어디 가시죠? 이 노인분들 또 계속 더 좁은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외곽 지역으로 더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보다 노인 복지 시설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네. 자, 대책요. 노인을 위한 문화 평생 교육 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많이 환경 조성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이 최근에 본 어떤 일본 영화 이렇게 보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노인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여튼 좀 재미있게 좀 보다가, 역시나 일본에 약간 엽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별로였지만, 하여튼 노인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개발은 아닙니다. 철거 재개발하면 다 쫓겨납니다. 재생사업, 요것도 이제 철거 재개발과 좀 구별돼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폐교된 어떤 작은 초등학교가 이제 재탄생돼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로, 문화시설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주 좋은 예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두 가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자, 인구의 고령화로 따른 우리나라가 겪게 될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력 부족, 뭐 이런 문제들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요,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노력,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